오늘 이제 3회차 강의인데요. 큰 주제보다는 이제 노인 구강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할 텐데, 제가 진행하는 컨텐츠의 핵심은 그냥 일본에서 했던 그 구강 기능 검사에 대한 항목 7가지를 갖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형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지금 정해져 있었던 7가지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강위생 불량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노인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이런 오염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하게끔 이제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예약 자체를 뭐 문자를 보내겠다 이러기보다는 아예 예약을 하고 환자를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바른 구강위생 습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올바른 칫솔질 법이나 치실 사용이나 아니면 치간 칫솔 사용, 그다음에 혀를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구강위생 습관을 좀 잘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뭐 치약과 가글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치약 같은 경우도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요즘은 뭐 콜라겐까지 들어있는 치약이 있고 또 연세가 있으실수록 저희 외숙모가 연세가 86세신데 최근에 외숙모와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외숙모께서 남편분도 치과 의사세요. 근데 아들도 치과 의사시고 근데 저한테 뭘 요청하셨냐면 미백 치약 있냐? 86세 환자분인 여성분도 아직도 미백에 대해서 하얀 치아를 갖고 싶은 욕망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미백 환자를 너무 구분해서 미백을 권유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이제 70대 되신 할아버지가 저거 지금 저 치료가 뭐냐 위액 치료가 하니까 왜 나는 그런 거를 권유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치약에 대한 성분도 환자분들께서 대단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그래서 이 안에 불소가 들어있냐 아니면 어떤 잇몸 질환에서 어떤 항균 제품이 들어있어서 특별하게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글 용액도 마찬가지죠. 어떤 보습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글 용액이냐 아니면 너무 드라이 시키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제 치과계에선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가글 용액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는 너무 이제 구강 상태가 자꾸 궤양이 생기시고 구내염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이런 가글 용액을 써야 하지만 아주 순한 제품을 써야 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써야 하는 가글은 뭔가 이래서 그 제품 안에 포함된 이제 성분들을 좀 환자들의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도록 권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점점 병원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치과 의생사이지만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영양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기도 했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점점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또 많은 환자분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식사랑도 대단히 영양과도 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구강 상태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음식을 섭취하고 전신 건강을 유지시켜야 할 때 어떤 식의 음식을 드시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는 이제 구강 점막 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러실 때도 너무 딱딱한 음식을 드시게 한다는 것보다는 또 음식의 크기도 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노인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음식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거의 점도 뭐 이런 게 점점 외국 같은 경우에 나눠져 있어서 식사를 하실 때도 그 환자군에 따라서 음식에 대한 것도 안내해 드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 제가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이 시기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전문가라면 이제 구강위생 전문가인 저희 치과위생사가 분명히 될 거고,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이런 구강 청결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나
이제 방법들을 안내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강 내 세균과 전신질환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강 내에 갖고 있는 여러 종류의 세균이 이제 서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구강위생이 불량함에 따라서 이 세균이 이제 급격하게 증식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미 많은 논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일 때도 이 구강 내 염증이 더 심해져서 이제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을 진짜로 많은 부분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자립형 노년기와 의존적 노년기에서 우리가 더 특별하게 이 구강 기능에 대한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구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존적 노년기는 어떤 부분을 더 이제 신경을 쓰냐라고 본다면 노인 요양 시설에 있는 분이나 또는 이제 제가 집에서나 또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는 그런 노인들이 계시거나 그리고 또 이제 뇌질환을 갖고 계신 뇌졸중이나 치매 또는 파킨슨병에 의해서 누워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시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몸이 쇠약해져서 어, 뭔가 파지력도 약해지고 그럼으로써 구강위생 관리가 될 수 없고 또 그래서 구강 주변에 혀나 그런 여러 뺨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해져서 제대로 씹거나 삼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이런 상태의 의존적 노년기에서는 구강 기능을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립형 노년기에서는 치아의 개수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의존적 노년기에서는 기능의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 노인의 구강 불결과 이제 관리법에 대해서는 이제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약을 6개 이상을 드시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무척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가장 구강 내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구강 건조입니다. 예, 이런 많은 약들을 복용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타액을 감소시키는 거로서 나타나는 게 구강 건조이기 때문에 여러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연적인 타액 감소가 나이의 들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전신질환 환자들이 생기는 이런 복합 투약으로 생기는 부작용은 타액 감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타액 감소가 생기면 그럼 뭐가 문제야? 신분비가 안 돼서 뭐가 문제지? 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국에는 침에 의해서 음식물이 잘 이렇게 버물려지기도 하고 또는 그 침이 소화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꿀꺽 삼킬 때 그게 뭉쳐져서 또 한꺼번에 넘어가 줘야 되는데 침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씹거나 삼키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구강 관리는 전반적인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점막과 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질 횟수는 노인인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야 하고, 뭐, 뭐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일반적으로 닦아라고 하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정말 정확하게 칫솔질을 하거나, 아니면 나머지는 가글을 하게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치약은 거품이 일지 않으면서 이제 불소가 이제 고농도로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들을 활용하라는 건데요. 이 거품이 일지 않으면서는 아무래도 환자가 입안에 거품을 너무 많이 이제 돌봄을 받게 하는 이제 제가 환자들이나 누워 계시는 분들, 개호 환자의 경우에는 입안에 너무 거품이 있으면 결국에 숨쉬기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호흡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되고 또 그것을 뱉어내는 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좀 감소된 것들을 사용하게 해라. 그리고 자주 닦지 못하거나 또는 입안의 타액 감소로 인해서 건조를 계속 하게 한다면 고불소에 해당되는 고농도의 1450ppm에 함유된 그런 치약들을 사용하게 해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존 치아의 접촉면이라든지 치간 사이에 낀 치태나 이제 뭐 그런 세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칫솔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고
이런 이제 치실과 치간 칫솔로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급작스럽게 저희가 닦아주는 상황이 됐을 때 입을 크게 벌려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서랍자 같은 거에 꺼즈를 이제 감아서 그걸로 이제 바이트를 하시게 하고 이제 닦는 방법도 있겠고 또 뭐 마우스 프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치아를 벌리게 해서 개구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플라스틱 재질의 그런 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비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또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개발되지 않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런 장비에 또 라이트까지 쏘게 해서 구강 상태가 환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무알콜성의 그런 가글 용액을 사용하시는 게 이제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렉시딘이 섞여 있는 그런 스프레이나 겔 형태의 그런 구강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치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세균을 억제하는 그런 가글의 겔 형태의 그런 치약이나 가글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3시간 간격으로 보습제를 구강 내에 사용해서 입술과 입안을 좀 촉촉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구취에 해당되는 스프레이 같은 것도 3시간, 6시간 이렇게 유지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구강 내에서 사용하는 이런 보습제에 해당되는 제품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인공 타입 같은 것도 있잖아요. 드라이문트 제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구강 내 입술이 마르지 않게끔 계속 입안 상태를 촉촉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점막 관리를 살펴보면 구강 점막은 이제 부드러운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건조하면 찢어지는 아픔을 환자분들이 이제 호소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물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더 아프겠죠. 그래서 이제 타액이 나오게 하는 훈련을 하거나 이런 운동도 식사 전에 하라는 이유가 이제 타액을 입안에 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까 같이 소화가 잘 되게 하고 또 잘 점도를 만들어서 꿀꺽 삼키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타액이 음식을 먹기 전에 입안 상태에 있어야 이런 점막 보호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막 보호가 돼야 어떤 상처가 나지 않고 이 상처로 인해서 구내염이나 궤양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좀 감소시키는 거로도 이런 점막을 좀 촉촉하게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챗GPT로 물어봤어요. 노인에 대한 점막 관리 방법은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6가지를 얘기를 해줬는데요. 수분 공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 섭취를 하게 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수분 공급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최소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구강 세정제의 사용은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알코올성에 의해서 건조를 만드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분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구강 건조증이 있는 경우 인공타액이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수분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드라이문트라는 그것을 이렇게 치약형의 겔 타입도 있고 스프레이 타입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로는 비타민 A, 비타민 C, E와 같은 항산화제에 해당되는 그런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점막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술 보호도 건조한 입술은 점막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립밤이나 보습제를 사용해서 입술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이제 구강 검사도 받고 점막 상태를 점검하고 조기에 생기는 문제에 대한 발견도 이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막 관리 방법으로는 여기 위에 보시는 그림 같이 스펀지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팁이 스펀지로 만들어져서 막대 형태에 붙어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물로 적신 스펀지 부분으로 입안의 안쪽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오염물을 끌어내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입안의 점막이라든지 입술의 안쪽, 이제 잇몸이라든지 위턱, 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스펀지 브러쉬로 닦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제거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부드럽게 닦아내야 된다는 거죠. 너무 힘을 가하게 되면 여기서 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칫솔처럼 박테리아 막을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점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제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처가 나게 되면 그게 또 감염이 되고 구내염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되게 부드럽게 해야 되고 또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이걸 또 닦아내는 것도 또 이런 또 찢어지는 상처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습제 꼭 먼저 뿌리고 이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가글용액에 담궈서 뭔가를 할 때도 스펀지 브러쉬를 적셔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통증을 환자가 느끼게 되면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센 힘을 적용했을 때 환자가 아프다라고 느끼게 되면 이제 다음부터 그 환자가 이거 안 받고 싶다라는 거부를 하는 의사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강 케어에서는 이 통증을 유발하는 거는 좋은 케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아주 조금씩 부드럽게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오늘 간 김에 그냥 모든 걸 케어하겠다라는 게 보다는 이게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아 여기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이런 식으로 뭔가 단계를 설정해서 혀를 닦더라도 그런 단계를 설정해서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 관리 방법은 이제 이렇게 무치약이거나 또는 이제 치아가 있더라도 잇몸이나 혀나 또 이 턱, 그다음에 이 천장 이런 데를 닦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후방부부터 닦아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식으로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순서를 정하셔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실 게 아니라 한 영역을 뭐 40번대, 30번대 이 영역을 정하셨으면 이제 30번대의 버컬링걸, 40번대의 버컬링걸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깊숙한 곳에서 바깥으로 오염물을 꺼내 와서 이제 제거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이제 컵을 이제 2개 정도를 이렇게 깨끗한 물이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오염된 것, 이렇게 2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깨끗한 상태를 시작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스펀지를 물을 이제 셀라인이든 식염수든 증류수든 묻힌 상태에서 우리가 살짝 짠 다음에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면 입안에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짜서 약간 촉촉한 상태를 스펀지가 유지된 상태를 갖고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닦고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담가야 돼서 한 번 헹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헹구는 2개의 이제 그 증류수든 식염수든 이런 용액을 담가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처음 입안에서 오염물을 제거하고 나오는 데를 먼저 거기로 항상 루틴하게 하고 그다음 마지막 헹구는 거 해서 이렇게 2개를 항상 이제 준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손으로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스펀지 브러쉬를 우리가 일회용이냐? 이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당연히 일회용입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워요.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입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게 이제 입안에서 사용하는데 위생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용하시고 당연히 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소독해가지고 뭐 깨끗한 물에 뭐 대부분 많이 물어보는 게 소금물에 담가놨다가 써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럴 경우에 다른 사람과도 공유할 수 있냐라는 것도 물어보셨어요. 근데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 노인의 구강 불결과 관리법은 이제 아까 같이 점막이 있을 거고 아까 혀도 닦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혀를 닦게 됐을 때 이런 혀에 붙어 있는 설태가 너무 딱딱하게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습제를 미리 뿌려서 그 설태를 약간 불린 상태에서 이제 닦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닦을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안쪽에서 목구멍 있는 쪽이겠죠? 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닦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겠고요. 이렇게 글러브를 끼고 이제 브러쉬, 이제 스펀지 브러쉬를 사용해서 닦을 수도 있지만 글러브를 사용해서 닦으려고 하는 곳에 꺼즈를 살짝 감아서 저렇게 손으로 직접 닦는 방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닦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혀는 이제 다음번에 저희가 혀 닦는 법을 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스펀지 브러쉬 아니면 글러브를 낀 손에 꺼즈를 감아서 점막을 닦아서 이제 나오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습제를 미리 뿌려 놓는다. 보습제가 없다면 스펀지 브러쉬나 뭐 꺼즈 묻은 그 우리가 이제 적셔서 사용하는 것들을 미리 조금 점막이나 혀에 발라서 조금 그 안에 붙어 있는 것들이 조금 불려진 상태에서 닦아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닦아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습제를 사용할 때는 보습제는 그럼 뭘 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타액, 드라이문트 겔, 드라이문트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사용해서 먼저 구강내를 좀 촉촉하게 한 다음에 사용하셔도 좋고요. 또는 증류수나 환자가 뭔가 입안에 뭔가 짭짤한 느낌이 난다거나 이런 걸 싫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증류수를 이용해서 약간 꺼지에 묻혀서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오염물질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묻혀서 좀 불린 다음에 닦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문트는 또 남백 알러지가 있는 계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사용이 조금 금지가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하셔서 사용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는 그렇게 보습제를 먼저 발라라. 그리고 나서 점막 관리를 해라. 그리고 오염물은 목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끌어서 닦아내라. 이렇게 머릿속에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